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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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욘디 안녕하세요. 정진희 PD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은 기간에 뵌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원래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을 모셨었는데 너무 방송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한 달에 고맙습니다. 2번 이렇게 모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뵙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소개 먼저 도와드릴게요. 청담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오후 3시 라이브에 동물 건강 라이브를 준비해 봤는데 사실 원장님이 그간 준비해 주셨던 주제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1시간 안에 끝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항상 막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오늘도 작정하고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네.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맞아요. 노견을 키우는 입장인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와 고양이 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2가지 꿀팁입니다. 네. 이거 지금 PPT를 이만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이죠, 선생님? 오늘은 이제 뭐 사람이든 강아지나 고양이든 장수가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아프지 제일 않게.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저희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요런 거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계속 해주시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네.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이님께서 난 30살까지 키울 건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실 저희 강아지 보면서 30살까지만 살아라 그죠.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종은랭커님, 양은혜님, 정래나님 들어와 주셨는데 조무선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Q&A에 대한 네네. 미니 강연 먼저 시작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원 Q&A는 바로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네. 비만도 평가법 좀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요. 네네. 실제로 사람도 이렇게 볼 때,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는 어떻게 평가를 보통 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다 사람 객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뭐 측정할 수 없으니까 네네. 좀 육안으로 뭐 그죠. 확인을 하는 게 딱 좀 약간 그 몸매를 보잖아요. 직관적으로. 이제 골격 대비 몸매.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배가 좀 나왔네? 아니면은 저 사람 좀 뭐 이렇게 좀 통통해 보여. 뭐 이런 거를 이제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거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본인 보호자분들의 어떠한 그 비만도를 그러니까 대부분 비만하지 않은 줄 아세요.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대부분 관대하게 맞아요.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애는 그냥 귀여운 거지 뚱뚱한 건 아니야. 잘 먹으니까 건강한 거지. 네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약간 객관적인 지표를 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 아이들이 이제 비만도를 평가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몸매 대비 골격 대비 몸매를 나누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요 정도 몇 번 예를 들어서 4번, 5번이 가장 이제 건강한 몸매라고 평가를 하고요. 네. 1번이 좀 마른 몸매. 네. 여기 보시면은 표를 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번이 가장 마른 거고 네. 9번이 가장 뚱뚱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있는 게 4번, 5번이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몸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건강한 기준을 일단 아셔야지 뚱뚱한지 마른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아지들은 몸매 평가를 할 때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두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해요.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애가 이렇게 가슴이 있고 가슴 아래 배에 있는데 배가 좀 어느 정도 가슴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견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마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서 있을 때 배가 좀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좀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복부 비만이 특히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아래로 많이 안 나온 게 건강한 몸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갈비뼈 뒤로 허리가 확인이 돼야 돼요. 허리가 보여야 된다. 네, 허리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털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몸매. 그러니까요. 네, 요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복부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배하고 평평하면은 뚱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조금 말라 보이는데 이게 정상이다라는 이게 걸 아이들의 기억해 주셔야 될 실제로 것 같아요. 건강한 상태의 몸매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내과 검사를 했을 때 건강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그럼 이제 뚱뚱한 거 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네. 뚱뚱한 기준은 과체중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비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체중 보면은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하복부가 약간 좀 볼록하게 좀 덜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손으로 막 위에서 봤을 때 복부의 경사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조금 더 덜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과체중까지는 보호자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요 몸매부터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좀 라인이 굴곡이 조금 그죠? 없네요. 예, 확실하게 이제 아이들이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아이들의 몸매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한 7번 정도인 것 같아요. 네, 7번 정도. 8번 정도 되면 보호자분들도 아세요. 좀 통통한 아이를. 조금 통통하구나. 네, 이렇게 보셨을 때 8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자죠. 옆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여기 있는데 갈비뼈가 이렇게 살짝 손으로 눌렀을 때 조금 만져줘야 돼요. 사람 여기 만져지듯이. 네. 근데 전혀 안 만져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뚱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고. 네. 옆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3번의 몸매는 좀 말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골격계 질환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3번의 몸매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많이 하복부가 들어가 있고 경사도 매우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몸무게가 중요한 어떤 무릎 질환이나 고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3번으로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보시면, 그러니까 오히려 7번보다 차라리 3번을 더 낮게 평가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 관절이나 허리나 어떤 고관절은 몸무게의 어떤 약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례해서 좀 줄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네. 보시면은 1번, 2번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말랐죠. 이런 애들은 부작용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거는 일단은 식이를 너무 적게 주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종양성 병변이라든지 신장 질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이면은 조금 치워서 3번이나 4번, 5번으로 키우시는 게 낫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애기가 위에서 봤을 때 8번하고 9번의 몸매를 가진다면은 식이 조절을 통해가지고 4번, 5번으로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이거 좀 캡처해 두시고 강아지 한번 평가 이 기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비만도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질문을 조금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무선님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강아지 종이 궁금하셨나봐요. 저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글을 베이스로 하고요. 네.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종하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양은혜님께서 선생님 강아지가 사료도 적게 먹고 물도 적게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오줌을 너무 자주 싼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오줌을 너무 적게 싸고 물도 너무 적게 마셔요라고 걱정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8개월 된 포메라마라고도 추가 말씀 주셨어요. 일단은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컨디션 자체가 좋고 식욕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임상 증상이 어떤 병적 증상이 없다면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료량이 적게 먹고 물도 적게 먹는 이유는 사료 이외에 다른 거를 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캔이라든지 간식 같은 거요. 뭐 대부분의 캔이라든지 습식 껌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수분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음수량 좀 줄긴 하죠. 그리고 포만감이 조금씩 평소에 있기 때문에 입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료도 더 안 먹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뭔가 전해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장 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어디서 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강아지가 잘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진짜 걱정된다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좀 공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배정우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많이 먹지 않아도 실제로 살이 찌는 아이들도 있나요? 잘 안 먹는 것 같은 강아지인데 햄같이 동글동글하다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우리 아이는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네. 주지도 않는데 살이 빠지지가 않는다고. 사람하고 네. 똑같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이 안 먹는 좀 것 체질이 같은데 있나 봐요. 체질도 있고 근데 질병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먹는 양하고 이제 쉽게 해서 활동량의 어떤 비례관계가 떨어지면은 이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은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살이 안 빠져요. 그죠?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질병 문제인지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호르몬 문제가 가장 많죠. 그 중에서도 갑상선 문제가 가장 많고 그게 병적 질환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칼로리가 많은 걸 주시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아이들도 이제 노령견이라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리님께서 우리 집 쫄쫄이 사랑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쫄쫄이 강아지 이름인가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무선님께서 강아지가 20살이면 인간으로 100살이겠죠라는 질문 주셨는데 나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12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한 12가지 정도면은 우리 아이가 생애로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지만 한번 아기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을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모든 질병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어떤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이죠. 예, 나이별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다를 수가 있고 나이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아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해요. 네. 예, 사람의 어떤 생애 주기를 같이 비례해보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람의 1살과 강아지의 1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게 제가 질문인데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지금 11살이에요. 11살이면은 네. 몇 살 정도? 12살이 된 것 같아요. 예. 새해가 됐으니까. 네. 강아지 나이로 나이가 조금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은 대략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실제 사람으로 치면은? 아니 뭐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고 곱하기 7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한 7, 80살 이렇게 됐을까요? 네네. 얼추 맞아요. 네. 얼추 맞는데 일단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 그 강아지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아기 같고 이러기 때문에 한 5살이면 사람 5살을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벌써? 이렇게 대부분 반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객관적인 어떤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그 몸의 노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아지 1살은 사람의 한 18살에서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첫 1살. 네, 첫 1살이. 네. 그러니까 한 달 1년 안에 성견이 되는 거죠. 성견이 다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1살이 되면은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가 졸업되는 몸이죠. 네, 물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견 같은 경우는 성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돼야 성장이 끝나요. 대표적으로 뭐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흔하게 많이 키우는 말티스푸들, 요크셔 테리어 이런 아이들은 보통 1살 정도 되면은 성장이 다 끝났다. 아이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그럼 그 다음에 2살은 몇 살이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누긴 좀 어렵지만 대략 사람의 어떤 노화를 좀 비교해 봤을 때 1살 이후에 1년은 사람으로 치면 한 4살 정도씩 더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살 플러스 4. 네, 4. 그러니까 2살이면은 24살. 24살. 네. 아니면은 3살이면은 28살. 그럼 되게 많이 나이가 드는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의 노화의 어떤 패턴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럼 저희 강아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지금 12살이니까 20 더하기 4 곱하기 11 하면은 64살. 네, 64살. 믿고 싶지 않지만. 네. 근데 뭐 요즘에 환갑은 한창이죠. 네, 그럼요,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도 요즘에 10살, 12살은 한창입니다. 요새 근데 진짜 뭐 동물농장 이런 데도 나오는데 진짜 원빈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살 반려견, 반려묘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병원에 오시는 좀 어때요? 예전보다 많이 아이들이 노령견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뭐 12살, 13살만 돼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요즘은 15살 이상은 돼야 우리 애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요즘 10살, 12살 한창입니다. 그쵸? 네네네. 너무 아기 같은걸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이제 한 10살 정도면은 이제 49, 36에 한 20, 아까 말씀드린 한 60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장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살 아이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그래서 20살까지 사는 거는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닙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혹시 선생님이 보신 반려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아기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제 주변에 네. 원장님이 계시는데 고양이 키우시는데 27살. 어머? 27살.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실제 그 원장님이 어릴 때부터 키우시고 어머. 뭐 화제가 되는 아이긴 합니다. 26살인데 어머머머. 아직도 건강하고 정기적으로 수액도 맞고 하면서 계속 관리를 잘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수의사 선생님께서 네네. 키우셔서 확실히 조금 더 뭐 관리가 아무래도 잘 그런 되는 것도 것 있을 같기도 것 같아요. 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네네. 네.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이들도 종류, 품종별로 약간의 어떤 평균 수명이 조금 대략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기 빨간 줄을 한 것 중에서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키우는 말티스를 예를 들을게요. 말티스는 보통 평균 수명이 12년에서 13년이에요. 이렇게 12년, 말 그대로 평균 수명이에요. 네네. 평균 수명 이상 키우시면은 보호자가 잘 키우신 거고 네. 유전적 요인도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특정 품종이 왔을 때 이 애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잘해줘야 돼 하는 품종들이 몇 품종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네.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키우시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대형견이 네네. 좀 수명이 짧다고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 중에서 숫자가 가장 낮은 게 6이라고 있죠. 어머, 6이면 네. 너무 짧은데요? 6이면 너무 짧죠? 네. 근데 6이 나오는, 어머. 나와 있는 품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독이에요. 어머머머, 불독이 그렇게 짧아요? 네. 근데 우리 불독 한번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숨을 어떻게 쉬죠? 약간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이거를 평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머. 기본적으로 이 인후두부터 여기 들어가는 폐 입구까지의 어떤 선천적인 호흡기에 약간 불안정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평균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그래서 어떤 불독 같은 경우에는 불독뿐만 아니라 불독 계열의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약간 패키니스도 좀 그런가요? 패키니스는 좀 덜하긴 한데 우리 프렌치 불독 아니면 보스턴 테리어 이런 불독 계열의 아이들은 어쨌든 여기가 많이 눌러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호흡기가 우글우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평균 수명이 좀 짧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조금 더 잘해줘야 돼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 품종들은 평균 수명에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접하는 품종 중에 이렇게 불독 계열의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만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살이 찌면 이쪽으로도 더 많이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호흡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힘들어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네. 나이를 환산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기가 15살에도 이제 산책을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세상이 됐습니다. 네. 15살, 16살도 몇 시간씩 수술하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건강만 하면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아기 20세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기 위한 12가지 비법 중에 첫 번째. 태어나가지고 동물병원에 오는 경우가 1번이 그래도 예방접종이죠. 구충이라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이 예방접종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세요. 물론 이제 1살, 2살 때, 특히 첫 접종 분양을 받아서 오실 때는 열심히 접종을 하시는데, 한 10살, 11살 됐는데 접종을 꼭 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일단 정답은 예방접종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예방접종이 맞는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릴 때는 뭐 하루에 다 맞거나 하루 이틀에 나눠서 맞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나이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그 백신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맞춰주시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예방접종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평생 1년에 한 번씩 부스터 접종을 해줘야 된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그거를 다 챙기기 위해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면 될까요? 네네. 1년에 한 번 5가지를 다 맞는 애들도 있긴 하고요. 네. 아니면은 2개 맞고, 뭐 2주 있다, 3개 조금 있다가 맞고. 또 3개 맞고. 네네. 네. 그 아이들의 몸 상태에 따라 그거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산책도 하지 않고, 아니면은 미용할 때 아니면은 특별히 뭐 나가지 않는데 예방 전염병 백신을 해줘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산책을 잠깐이라도 했을 때 바닥을 핥거나 많이,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특히 접촉이라든지, 실제로 바닥에는, 우리 아이들이 산책하면서 분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핥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예방접종은 꼭 미루지 말고 매년 생일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일날. 네, 네네. 그거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 네네. 양은아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서요. 예방 접종은 아니지만 심상사상충. 네네.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긴 한데, 네네. 왜 겨울에는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네네.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심장사상충이 아이들한테 한번 걸리면 되게 치명적이죠. 네네. 잘 안 낫고 치명적으로 이제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매달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이제 중간에 옮기는 아이들이 모기예요. 네. 네, 모기인데 이제 심장사상충을 매년 했을 때, 옛날에는 매년 하면은 심장사상 안 걸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은 요즘 나오는 논문은 매년 해도 15% 정도 걸릴 수 있대요. 꾸준히 해도요? 네, 꾸준히 해도. 왜 그러냐면은 심장하상충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모기가 요즘에는 겨울에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사상충 약을 바르거나 먹을 때, 물론 먹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들어가지만 바르는 사상충 약을 했을 때 털에 묻는 양도 솔직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사상충 약을 매달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하고, 사상충 약에는 대부분 내부기생충이나 외부기생충이 같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드기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발라주시는 건 꼭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도 매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아기가 좀 먹는 약에 크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면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주신다? 먹는 거하고 바르는 거는 커버 범위가 조금 달라요. 네. 먹는 거는 사상충은 기본으로 되고, 뭐 회충이나 뭐 십이장충 같이 내부기생충이 어느 정도 되는데, 바르는 거는 내부기생충도 되고 벼루곰, 진드기 같은 외부기생충도 같이 커버가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산책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먹이는 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외부기생충은 따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추가로. 네네네. 왜냐면 사상충의 노출의 어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누락되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좀 아이마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시골 강아지는 거의 심장사상충만. 실제로 시골 강아지라기보다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사상충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산책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마당이나 밖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꼭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야외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은 랭커님이 사람 예방접종보다 많이 비싼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예방접종 비싸죠. 실제로 뭐 사람에 비해 생각하면은 비싼 금액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만약에 보험이 되고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왜 애기들 6차 접종까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꼭 필요한지. 그 예방접종의 생후 예방, 이제 처음에 하는 접종은 보통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5차까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저희가 해보니까
5차까지 했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항체가 많이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물론 어떤 아이들은 6차, 7차 해도 항체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어떤 전염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6차, 7차까지 해주는데 대부분은 5차까지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한 병원마다 다르지만 5차까지 하고 나서 항체 검사를 대부분 하거든요. 네. 항체 검사를 해서 부족하면 한 번 더 하고, 충분히 올라왔으면은 뭐 그 다음에 1년 있다 하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 다음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네. 산책하고 나서 발바닥 꼭 닦아줘야 되는지, 이거 네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 산책하고 나면은 네. 얘네들은 이제 신발을 안 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맨발로 걷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물론 얘네들은 발바닥에 패드가 있고, 네. 외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장벽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적응된 발바닥이기 때문에 감염도 잘 돼요. 그리고 나갔다 와서 안 닦아줬을 때 어떤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곰팡이 피부염입니다. 네, 그래서 습진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지저분한 것도 어느 정도 세척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닦아주되 대신 확실하게 말려주시는 게. 아, 말리는 네. 것까지. 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아, 안 말려고 그냥 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시면 이렇게 좀 접혀져 네, 있잖아요. 털도 있고. 그리고 털도 있고 네. 해서 이게 털을 머금고 여기서 곰팡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지간 사이에 피부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게 이제 강아지 습진의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아, 근데 강아지 발 닦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죠. 발 닦는 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나갔다 돼요? 올 때마다 닦지 말고 네. 하루에 발 한쪽씩 닦으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발 닦는 거를 네네. 항상 하는 걸로. 어릴 때부터. 아, 그냥 네. 이거는 루틴한 거다. 네네. 아, 내가 너의 어머. 발을 만지는 거는 당연한 거야. 어머. 근데 이제 습진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닦으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가거든요. 네. 아프기 때문에. 사람도 무좀이 생기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면. 안 아프고 어릴 때부터 발바닥을 만지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양치질 하듯이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발바닥을 닦을 때 주는 간식은 따로 맛있는 걸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좀 보상을 확실하게 네, 해주면서. 네. 양은혜님 이미 8개월인데요? 이라고 했는데 너무 제 눈에 아기처럼 보이는데. 아기죠. 그죠? 아기 아닌가요? 네. 그래도 1년, 뭐,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뭐, 1년 네. 지나면 20살이라 그래도, 네. 1년까지는 어떠한 그 행동하는 건 애기예요. 네, 아직 애기에 네. 속한다고 하니까 네, 네. 지금부터라도 한 짝씩 매일매일 네. 조금 씻겨주시면 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접종이 있는지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5가지예요. 5가지? 네, 종합 백신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기관지염 주사, 그 다음에 코로나 장염, 우리 많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다른 거죠? 네, 강아지 코로나 장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광견병,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이렇게 5가지가 아이들의 어떤 필수 예방 접종이고, 이 5가지를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주시면 되고, 백신 스케줄은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씩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광견병 딱 한 번 맞추고 그 이후로 안 맞춘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맞춰야 되나요? 네, 매년 맞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백신을 한 번 맞으면 3년 정도 지속이 되는 네네. 백신인데 국내에는 아직은 없고요. 국내에는 모든 백신이 1년마다 부스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광견병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광견병이 없는데 맞아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광견병에 걸려서 우리 아이를 예방하는 거 목적보다는 광견병을 안 맞았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아니면 핥거나 했을 때 법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커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광견병도 예방하고 우리 아이를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5가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도 궁금하시죠? 네. 고양이도 예방접종을 하는데 강아지처럼 5가지를 하진 않고요. 좀 고양이도 네. 종합 백신이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복막염이라고 고양이한테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고 여기에 광견병 1가지를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3가지 접종을 1년마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심장사상충 2번째,
이제 백신하고 가장 중요한 게 구충하고 심장하상충 이 라인업으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심장하상충은 여기 보시면 아까 질문이 미리 올라와가지고 겨울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목이나 진드기가 뭐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진드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하상충 약에 대부분 진드기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약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흔하게 우리가 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네. 심장하상충 약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0가지 돼요. 아. 네, 국내에 나와 있는 것.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카피약도 있고 이제 정품도 있긴 한데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사상충약 브랜드나 가장 많이 하는 백신 브랜드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냥 좀 일반적인 네, 거를 일반적인 하시는 게 좀 제일 안전하다. 그죠. 네. 우리도 뭐 생소한 약은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루틴한 제품을 쓰시는 거에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가끔 이제 심장하상충 약은 애들이 맛이 있거든요. 네네. 약간 고기 추어블 형태도 많기 고기처럼, 때문에 몇 개씩 먹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심장하상충 약은 안전력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되 대신 약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노령견이나 간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았던 애들은 그렇게 2-3개 먹었을 때 꼭 확인을 해볼 필요 있어요. 네, 간 수치 체크를 통해 가지고. 네.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네, 또 네. 그죠. 뜯어 먹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 이거를 강아지가. 이렇게 잘못 두시고 여기가 간식처럼 뜯어서 먹는 경우가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육포처럼 먹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다 먹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보시면은 그러면은 심장하상충 같은 경우에는 네. 걸렸을 때도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걸렸을 네, 때. 실제로 걸려서 오는 애들이 되게 많고 실제 밖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검진하는 과정에서 사상충이 양성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 이제 검사해가지고 이제 애기벌레가 있고 또 엄마벌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가지를 같이 검사를 해요. 같이 있는지.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의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치료하는 방법은 보통 약물로 주사로 이제 구충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2번째로는 실제로 시술을 통해 가지고 심장에 있는 성충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많을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심장하상충이거든요. 아이고. 여기 뒤에 이렇게 국수같이. 너무 커요. 네, 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다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게 심장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당연히 심장이나 폐에 있는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심장하상충에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 우리에게 심장하상충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아는지. 네. 자각 증상이 대부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초기 증상은 기침입니다. 아, 네. 그래요? 물론 기침이 다 심장하상충을 의미를 하진 않지만 네. 심장하상충이 걸리면은 기침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애들은 기침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침을 하거나 하면은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은 꼭 심장하상충 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넣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네. 그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시술 치료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치료 자체가 좀 어려운가요? 어렵죠. 네. 잘 안 그리고 되나요? 대부분 이제 오셨을 때는 이미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침이 컨트롤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치료 후에도 폐렴이 자꾸 올라온다든지 예, 그래서 결국은 심장하상충은 예방이 곧 100%의 치료예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네. 간단하기 때문에 예방만 네. 잘해주셔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빼먹기가 쉽거든요. 쉽지 않죠. 네. 예, 실제로 한 달마다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뭐 사서 먹이실 수도 있고 예, 발라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상충보다는 사상충에 대한 건 보호자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교육이 돼서 잘 하시는데 외부기생충, 산책량이 늘어서 훨씬 많이 생겼어요. 네. 잔디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여기저기 막 진드기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진드기 같은 경우는 작을 때는 털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뭐 풍뎅이처럼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붙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외부기생충 중에서 진드기 매개 질병이 요즘엔 너무 많습니다. 빈혈도 유발을 하고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화상충만큼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바르는 외부기생충을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외부기생충. 네. 네. 먹는 외부기생충 약도 있어요. 네네. 요즘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한 달에 한 번 챙겨야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이고 가장 루틴한 것들이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보호자분들의 어떤 기호성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챕터인가요, 이제? 네네. 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단히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히만 훑고 지나갈게요. 네. 그래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왜냐면 중성화 수술을 안 해서 나중에 생식기 질환이 생겼을 때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하는 기준이 아기를 낳냐 안 낳냐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를 안 낳을 거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최대한 어릴 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6개월이라고 네, 말씀하셨던 보통 것 생후 같아요. 6개월에서 8개월에 네. 어느 정도 가장 적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생리 횟수하고 그다음에 생식기 질환이 좀 비례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못 보신 보호자분들 때문에 간단히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수컷의 경우는 일단 공격성이 많이 좀 줄어요. 네. 예,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도 원치 않는 임신을 네. 어떻든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타는 승가 행동이라고 하죠. 네. 승가 행동도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하지만 그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발정 스트레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고양이가 강아지도 더 심한가요? 네, 발정 스트레스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잠을 못 주무세요. 그 정도예요? 네, 밤새 울고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그게 거의 옆집에 들릴 정도로 울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심한 아이들은 막 설사부터도 너무 심하게 해요. 네, 본인이 복통도 느끼고 그 어떤 발정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발정 문제를 컨트롤 해주는 것도 우리 아이한테 너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2차적인 질병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가급적 어릴 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제가 생식기에서 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이의 난소 종양이나 유방암 사진이고요. 실제로 요 왼쪽 사진은 좀 뚱뚱한 아이죠. 네. 요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 살이 찔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그때 좀 살이 찔 수도 있다. 네, 중성화 수술 한다고 다 살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식 관리만, 칼로리 관리만 잘 하시면은 훨씬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아이들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생식기에 종양성 병변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전립선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전립선 질환. 네. 전립선 얘기하면 보호자분들이 정말 강아지도 전립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똑같은 다 생식기 구조는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죠? 네,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네, 요즘은 어떤 아기를 낳는 목적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오래 키우고 함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은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적게 놓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원장님 조금 받아보고 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양은혜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까 그 8개월 폼의 아이인데요. 귀털이 너무 많이 엉켜서 잘라야 되는 수준이라고 떡진 수준 있잖아요. 근데 가위로 자르면 다시 자라나요? 아니면은 요거 땜빵 생기면 어떡하냐고. 폼이라서 더 걱정하시는구나. 네, 요거 조금 뭐 미용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털이 엉키면 피부병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하면 좋을지. 귀털이 많이 엉키는 일단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귀 뒤쪽 털이 많이 엉켜서 오시는데 그런 아이들은 많이 긁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긁는 원인이 그냥 습관적으로 긁는 애들도 많지만 심하게 엉켜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도 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려워서 긁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엉킨 거는 잘라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피부도 좀 조심해서 잘라주시고
털이 날지 안 날지는 자르고 나서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자라지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가위컷을 그래요? 하더라도. 예, 가위컷을 하더라도 정말 모낭이 민감하고 한 애들은 클리퍼가 닿지 않아도 그 부위가 털이, 특히 포메라니언만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털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그 부위가 그냥 땜빵처럼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수술할 때는 털이 안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합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 신기하네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게요. 고양이도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 맞아야 하는지 약간 답변 주신 것 같긴 한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고요. 강아지랑 똑같이 하시면 네. 되고 3가지 백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 숨도 안 쉬는데 배가 실룩실룩거려요. 배가 아파서 그런가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 1kg 살이 쪘다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나 찐 건가요? 뭐 정상인가요? 네, 고양이 수술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수술하고 1kg가 쪘으면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살이 쪄서 배가 실룩실룩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살이 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고양이가 보통 평균적인 체중이 5kg를 많이 넘지 않아요. 네. 고양이는 강아지랑 다르게 그 골격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종별로 보통 한 5kg 정도로 잡았을 때 1kg 쪘으면은 거의 20% 정도 찐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한 6kg 정도 찐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찐 거죠. 1kg면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술 후에 살이 많이 쪄서 그다음에 호흡도 조금 더 빨라지고 배도 실룩실룩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질병이 없다면 체중 감량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많이 쪘기 때문에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얼른 챕터 4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챕터로 제가 백신 이후로 이 귀질병을 넣은 이유는 실제로 가장 귀병으로 많이 오세요. 초기에. 그래서 귀병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안 거칠 수가 없는 질병이고 실제로 관리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병은 초기 증상이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귀를 많이 털죠. 이물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귀에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 붓고 안에 분비물도 생기고 우리 사람도 귀지가 조금만 있어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대부분 강아지 귀병은 곰팡이 피부염을 많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귀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많이 나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집에 들어갈 때 보자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도 진료실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냄새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요. 그래서 귀에서 냄새가 나고 자꾸 털고 아니면은 뒷발로 자꾸 긁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귀 뒷부분에 털이 많이 엉켜 있다면은 일단은 귀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귀가 덮여 있지 않죠. 바짝 서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귀병이 잘 생기고. 그래요? 오히려 뭔가 통풍이 잘 돼서 덜 걸릴 것 같은데. 덮인 귀가 훨씬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귀도 잘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귀 모양하고 크게 상관은 없고 실제로 귀병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 귀병이 많은 아이들은 있어요. 품종이. 코카스파니엘이라든지 아니면 시츄가 특히 많습니다. 시츄도.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귀병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집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없는데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면은 면봉을 가볍게 넣었다 빼주는 정도만 해도 많이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집에서 겁을 안 내고 하셔도 되는 거니까. 강아지는 면봉을 이렇게 넣어도 고막이 다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은 면봉을 한 번씩 넣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귀 세정을 집에서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저는 번. 목욕할 때 귀 세정제를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목욕할 때? 그래서 귀 세정제를 넣고 그 다음에 한 20초, 30초 있다가 털어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털어내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하면 돼요. 왜냐면 귀 세정제가 이렇게 흐르면은 냄새도 나고 세정제가 약간 약물 냄새가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목욕하면서 같이 좀 제거도 되고 자연스럽게 귀지도 녹게 되고. 질문 중에서 귀 세정제가 귀에 들어가도 되나요? 귀 세정제는 세정제니까 넣어도 되는 겁니다. 눈 세정제 부담 없이 붓듯이 귀 세정제는
그냥 부어서 써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고막이 상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귀세정제를 넣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막 안쪽으로 세정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정도 되면 이미 보호자분들이 애가 너무 아파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안쪽 문제가 생기면은 뭐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요. 이미 조금 증상이 있는 상태이기 평소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건강하다면 귀세정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얼만큼 부어주세요, 원장님? 가득 부어줘요. 가득? 네. 귀가 보시면은 네. 이게 다 실제로 아이들 귀 상태입니다. 귀가 이런 분비물 나오는 거 있고 되게 빨갛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귀병이 너무 오래돼서 고막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결국엔 거기는 머리 쪽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머머, 그래서 너무 심한데요? 네. 지금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귀가 귓구멍이 막힌 애들이 부풀어 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콧구멍이 막힌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수술적인 걸 해야 되는데 해도 예후가 많이 떨어지고. 아이고. 그래서 귀병은 조기에 관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귀 청소하는 거를 보호자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 귀세정제를 겁내지 말고 쭉 부으세요.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쭉 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강아지 귀 구조인데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저는 정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강아지 귀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겉에 길게 이게 그리고 강아지 귀는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어요. 니은자로 돼 있고 고막은 니은자 끝에 수평한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요것만 있죠. 이렇게. 사람은 면봉을 이렇게 넣잖아요. 넣으면 여기 다 보이죠. 면봉이 닿죠. 강아지는 아무리 면봉을 넣어도 못 들어갑니다.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딱 걸려요. 보호자가 집에서 하시는 부위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 귀세정제를 어느 정도까지 붓냐면은 이거를 긴 깔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깔때기에 가득 부으면은 여기서 차 올라가지고 나중에 넘치겠죠. 넘치는 정도까지 부으시면 흐를 때까지도 부어도 된다. 오히려 대부분 귀병이 생기는 위치가 요 고막 앞쪽에 가까운 수평한 이도기 때문에 그냥 몇 방울만 넣으면은 전달도 안 돼요. 귀지가 높지 않고 오히려 귀 청소하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귀세정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쭉 부으시라. 대신 쭉 부면 이제 귀지가 녹아야 되잖아요. 붓자마자 녹지 않거든요. 20초 정도는 귀 벽을 딱 닫아 놓으세요. 귀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한 20초 정도 두고 털어내면은 지저분한 것들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저 근데 이거를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를 좀 조물조물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귀지가 더 잘 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귀 청소하는 방법 아까 질문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충분하게 넣고 조물조물 조금 해주시고 한 20초 있다가 자연스럽게 애들이 안 털 수가 없거든요. 이물감 때문에 털어내는 거를 뭐 화장솜으로 닦아주시든지 면봉을 가볍게 한번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습기 제거가 되고 대부분의 귀세정제는 우리 물하고 좀 달라요. 빠르게 이제 건조될 수 있는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그 습한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만 요거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귀 청소 얘기하니까 시간이 훅 가네요. 그러니까요. 시간 벌써 끝났어요, 선생님. 이렇게 챕터 4까지만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얼른 하나만 받아볼게요. 조무선님께서 강아지가 귀 청소 싫어하는데 이거 아픈 거 아닌가요? 라고 귀 청소 싫어하면 진짜 아플 수도 있어요. 귀 청소는 아프면 애들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프면은 귀 청소를 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병원으로 가야 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좀 아파하는 것 같다. 그럼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귀 청소하는 법도 알려드린 것 같고. 제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반려견도 사람처럼 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 오래 소식하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사람하고 똑같고요. 폭식하거나 한 번에 그러니까 양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도 사실이고요. 진짜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어느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그 12가지, 20살까지 오래 키우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4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이어서 원장님 모시고 이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네.